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앞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모의고사 제4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2번 문제부터죠. 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1번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입니다. 거기 행정적 제재 조치 동그라미야.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 이것은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고 따라서 의무혜택을 다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재 조치, 행정적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이게 왜 틀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전에 우선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요.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 행정적 제재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적 제재 조치가 아니라 가령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형사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때 그 법원의 형사재판에 의한 형사처벌 이것하고 여러분들이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법원의 형사재판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요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입니다. 그래서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또는 국세청장이다 뭐 서울특별시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행정기관이 행정적 제재 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적 제재 조치로서는 가령 유흥주점업자가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 이럴 때에 뭐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런 게 바로 그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적 제재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정적 제재 조치 이건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요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의무혜택을 다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 조치 행정기관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요, 이 문장은 앞부분은 맞았고 뒷부분은 틀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행정기관이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적 제재 조치입니다. 이 행정적 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이 요건이 아닙니다. 고의 과실이 요건이 아니에요.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의무혜택을 다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더라. 의무혜택을 다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행정적 제재 조치 할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하고 법원의 형사재판에 의한 형사처벌 이거 여러분들 혼동해가지고 공부를 해주면 안 됩니다. 혼동을 하지 말고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적 제재 조치는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의무혜택을 다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제 행정적 제재 조치 행정기관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한 그 형사처벌이 있죠.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말자. 여하튼 1번 문장은요. 그 뒷부분 의무혜택을 다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2번 문장이 1번 문장하고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좀 전에 행정적 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번 문장에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두어가지고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문장에 1번 문장하고 충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요. 행정적 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놓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고의과실이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해놓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고의과실이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 혜택을 다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 가산세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행정적 제재 수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해 가지고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신고 불성실 행위. 그 다음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납부 불성실 행위. 이게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은 행정청은 가령 세무서장은 이제 가산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가산세 부과에 고의과실이 요건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가산세도 일종의 행정적 제재 수단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무 혜택을 다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하고 이 3번 문장은 실제로 같은 내용의 문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급 거부는 침입적 행위로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 공급 거부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또한 개별법상의 공급 거부의 예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요. 맞는 문장입니다. 공급거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행정 주체 쪽에서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가령 전기를 공급 안 해주더라, 수도를 공급을 안 해주더라,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공급 거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 거부는 두말할 여지 없이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침입적인 것이어서 이 공급 거부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하에서만 공급 거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공급 거부에 관한 규정을 많이 우리 실정법에서 두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건축법과 같은 법에 공급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법 등에 존재하던 공급 거부에 관한 규정이 현재는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실정법령상 공급 거부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급 거부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 공급 거부에 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제 현재 우리 실정법제상 공급 거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리 평가를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을 봅시다.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1번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며 법정 부관에는 행정행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자, 부관에도 한계가 있죠. 자, 부관의 한계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째, 어떤 종류의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령할 때에는 부관을 붙여놓지 않았다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령하고 난 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또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령할 때 부관을 붙여놓았었는데 그 이미 붙여놓은 부관을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령하고 난 후에 이제 바꿀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이제 그 부관이 일정한 한계로서 가령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걸 준수해야 된다.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관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이게 법정 부관에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부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니까는요. 법정 부관은 부관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불구하고 부관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령하면서 그 발령을 하는 행정행위에 붙여놓고 있는 것 이걸 말해요. 그게 부관이거든요. 그런데 법정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관 이걸 의미합니다. 그게 법정 부관이에요. 따라서 이 법정 부관은 부관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령하면서 거기에 붙여놓고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정 부관은 법의 규정이에요. 법정 부관은 법의 규정 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 부관의 통제는 법령의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관의 통제는 부관의 한계에 관한 논리를 적용해 가지고 부관을 통제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법정 부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거는 부관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불구하고 첫째, 이거는 부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 법정 부관은 뭘 말하느냐? 법의 규정 자체예요. 법령의 규정 자체입니다. 이게 법정 부관인 거야. 법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관이다. 글자 그대로는 법정 부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것인데요. 바로 이 법정 부관은 따라서 법령의 규정 자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 법정 부관의 통제는요. 법령의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 부관은 법령의 규정 자체이기 때문에 법정 부관의 통제는 법령의 통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법령의 통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법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법령에 대한 가령 법원에 의한 통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 규범 통제 이 제도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법정 부관의 통제는 바로 이 법령의 통제에 해당이 되고 이 법령의 통제를 가령 법원이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통제를 하게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관에 대한 통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관의 한계가 있었죠. 과연 어떤 종류의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령하고 난 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또는 이미 붙여놓은 부관을 바꿀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부관을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붙여지는 부관이 준수해야 되는 한계로서의 필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이다, 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다 이런 한계가 있는데 그런 한계에 의해서 이 부관은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관의 통제에 적용이 되는 부관의 통제하고 관련이 되는 그러한 측면은 이 법정 부관의 통제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 문장 다시 보면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다 맞고 그 다음에 법정 부관에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그 일반적인 원칙은 적용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종기인 기한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라고 해서 당연히 그 행정행위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할 것은 아니다. 맞지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일률적으로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동그라미. 자, 종기인 기한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자, 그런데 그 종기 기한, 종기가 주된 행정행위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더라. 주된 행정행위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더라. 이럴 때에는 종기가 도래했다라고 해서 언제나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주된 행정행위의 성질상 거기에 붙여져 있는 기한이나 종기가 너무 짧다, 부당하게 짧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가령 갑이라고 하는 자가 그 종기의 연장 신청, 기한의 연장 신청, 갱신 신청 이걸 했다.
그럴 때에 그 갱신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더라. 이런 상태인데 종기가 도래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종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잠깐 우리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A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요때 발령이 됐습니다. A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요때 발령이 됐는데 여기에 종기다 기한이다 라고 하는 부관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기 기한이 언제까지로 붙여졌냐니까는 요때까지로 붙여졌다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2017년 이제 12월 31일이 종기 이제 기한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2017년 12월 31일이라고 하는 이 종기 이 기한이 이 A라고 하는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게 짧더라라고 평가가 되는 경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요, 이 A라고 하는 행정행위에는 기한이 붙여진다라고 할 때 한 5년 정도의 기한이 붙여져야 되는 경우임에도 한 2년 정도의 기한만 이렇게 붙여졌더라.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종기는 그 A라고 하는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게 짧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짧은 경우라 하더라도 종기가 도래하면 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종기가 도래하면 소멸을 하는 겁니다. 주된 행정의 효력은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때 이 종기가 너무 짧은 놈이더라. 주된 행정행위의 성질을 비춰봤을 때 너무 짧더라. 이 경우와 관련해 가지고 가령 요때 말입니다. 요때 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이 갑이라고 하는 자가 이 기한을 연장해달라라고 하는 기한 연장 신청을 했었다. 뭐 갱신 신청을 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갱신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이 종기가 도래할 때까지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있더라. 이럴 때에는 이 종기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물론 이 종기가 주된 행정행위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라 하더라도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하기 전에 우리 쪽에서 갑과 같은 자가 갱신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두말할 여지 없이 이 종기가 도래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 종기가 도래하기 전인 가령 이런 시점에 갱신 신청 기한의 연장 신청을 했더라. 그런데 행정청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더라. 이런 때에는 종기 이후에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거기 2번 종기인 기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라고 그래서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이 된다라고 할 것은 아니다. 맞는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행정행위의 불상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의 종기는 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조건의 존속기간,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맞아요. 이 3번 문장도 2번 문장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3번 문장을 다시 보면 행정행위에 불상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입니다. 거기다 밑줄. 이렇게 불상당하게 짧은 기한 종기가 붙여진 경우에 이때의 종기는 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기간 동그라미, 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조건의 존속기간, 행정행위 조건의 존속기간, 갱신기간 동그라미. 이걸로 보아야 한다. 거기 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기간에서 자체의 다투 동그라미,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조건의 존속기간 거기에서 조건의 다투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점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에 4번.
행정행위에 불상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 총기가 도래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했음에도 행정청이 갱신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총기가 경과했다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이 된다. 이건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미 칠판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주된 행정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4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른다. 1번. 판례가 예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을 한 바가 있다. 맞죠? 우리 판례가 일반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을 우리 국민에게, 주민에게 인정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국토이용계획과 같은 이런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 보장 청구권, 행정계획 보장 청구권 이것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행정계획 보장 청구권도 계획 변경 청구권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이 계획 변경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획 변경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예외적으로 이 국토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의 변경 신청권을 인정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 판례가 예외적으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한 바가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가 어떤 거죠? 자, 갑이라고 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그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서 적정 통보를 받았어요.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그 적정 통보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갑이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으려면 국토 이용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럴 때에 그 갑이라고 하는 자가, 갑이 누굽니까?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자입니다. 이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행정청한테, 이때 행정청이 진안군수였어요. 그 진안군수에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했는데요. 그 신청에 대해서 진안군수가 행정청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거부에 대해서 그 갑이라고 하는 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럴 때 이 거부에 대한 갑의 취소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각하를 해야 되는 거냐, 또는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해가지고 본안에 관한 판결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인용이나 기각을 하는 판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진안군수가 갑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이, 그 거부가 진안군수의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이건 이제 여러분들 기본이론 시간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청한테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우리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더라. 그럴 때 이 거부가, 모든 거부가 행정청이 우리 신청에 대해서 한 행정청의 모든 거부가 행정쟁송,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여야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항고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를 했을 때 그 거부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판례에 의할 것 같으면 바로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신청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게 됩니다.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항고쟁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항고쟁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앞선 예이 있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적정 통보를 받은 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적정 통보를 받은 자에게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봤어요.
따라서 그자가 진안군수에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했는데 진안군수가 행정청이 거부를 했더라. 이때 이 거부는 항고쟁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이 되는 것이어서 이제 그러한 그 적정 통보를 받은 자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대상 적격을 충족한다. 따라서 다른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법원으로서는 각하를 해서는 안 되고 본안에 관한 심리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게 1번과 관련된 문장인데 상당히 내용이 많죠. 여기 예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한 바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다가 우리 메모를 해줍시다. 뭐라고요?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적정 통보를 받은 자예요. 이 적정 통보를 받은 자에게는 바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이라고 하는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을 인정을 해준 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 이거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거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이제 행정처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그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이런 게 뭘로 행해지냐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행해집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도 두말할 여지 없이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이제 대상 적격이 인정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닌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랬는데요. 이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앞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헌법소원의 대상 이랬는데요. 거기다 밑줄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이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 이런 것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는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구속적인 것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안이라 하더라도요.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안대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 계획안대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이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안 됨. 단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지만 이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그 계획안대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앞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인데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앞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헌법소원의 대상성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 이거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 맞죠? 거기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 밑줄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행정처분에 해당 밑줄입니다. 이거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은요 대표적으로 행정계획 중에서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행정쟁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이 되는 행정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 소송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소송,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 이거의 환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이게 판례죠.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세금 낸 거 그거에 환급을 구하는 소송은 우리 판례에 할 때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세금이 부가가치세, 요것은요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이거는 행정소송 당사자 소송이다 이리 보았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에 관한 소송입니다. 이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은요 처분이에요. 처분. 따라서 이 급여 결정에 관한 소송은요 항고소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판례가 왔고, 그 다음에 법령의 개정으로 지급이 정지되어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특히 이 4번 문장의 내용은요 2번 문장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2번 문장의 내용하고 4번 문장의 내용은 반드시 구별해 가지고 염두에 두어야 돼요. 4번은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2번은 항고소송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가 다 행정소송이에요. 그런데 2번만 항고소송이고 나머지는 당사자 소송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6번. 사인의 공법의 ing수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맞지요? 거기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밑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도달주의 밑줄,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정절차법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절차법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놓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에서 두어놓고 있는 신고는 바로 이러한 신고입니다.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한테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도달주의가 채택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를 해가지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고라고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고를 한 행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신고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행정청한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신고서를 행정청한테 제출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 신고가 있은 것으로 인정이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신고서를 아예 행정청한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신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그 법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는 어떤 서류를 요구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때에도 여전히 신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될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신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영업신고를 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래요.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어떤 영업신고와 같은 신고, 이건 도대체가 적법한 신고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건축법상의 신고에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이 되고 이게 아닌 신고 이거를 흔히 일반적인 건축신고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이리 볼 수 있습니다. 자, 맞는 문장인데 3번과 관련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영업신고가 설령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 영업이 행해지는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다, 불법 건축물이다, 뭐 이럴 때는 절대로 적법한 신고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17번.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중요사항 유보서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의 관련성 아래에서 법률 유보의 문제를 단계적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견해이다. 중요사항 유보설 동그라미 국민의 기본권 밑줄 그 다음에 단계적 구체적으로 결정 밑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흔히 중요사항 유보서를 단계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이거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거기에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밑줄 그 다음에 3번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대법원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다. 그랬는데 틀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3번 문장이 있고 이 4번 문장이 있는데요. 3번 문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에 관한 내용이고 4번 문장은 대법원의 판결 예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3번 문장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에요. 거기다 밑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인데 4번 문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대법원은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문장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다 동그라미 4번 문장에서 조합에다가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와 관련해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이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이거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속한다. 이리 판단을 했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4번 문장이 틀린 겁니다. 4번 문장 어떻게 고치면 맞다? 대법원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문장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3번은 헌법재판소가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와 관련해서 판단한 거고 4번 문장은 우리 대법원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와 관련해 가지고 판단을 한 내용을 묻는 내용이더라 이 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봤는데 우리 대법원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가 달랐지만.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의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1번 국공유 일반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대보료의 납부 고지는 사법상의 이행 청구다. 맞죠? 이 일반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 이게 사법상의 행위이고 그럴 때 그 대보료의 납부 고지 이것도 사법상의 이행
청구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사법상 계약이다. 그래요. 국공유재산을 매각한다 그랬는데 이때 매각을 하는 국공유재산은 뭐겠습니까? 행정재산은 매각을 못해요. 따라서 여기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게 이때 국공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매매 계약인 겁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계약이에요. 맞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어가는 강역상 특허에 해당하지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해서 하는 사용료의 부과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일 뿐이다 그랬는데 틀립니다. 이 3번 문장의 내용하고요 1번 문장의 내용을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1번 문장과 관련해 가지고 국공유의 일반재산의 대부, 이거는 사법상의 행위고 그 다음에 대부료의 납부, 고지, 이것 또한 사법상의 행위이다. 그런데 3번 문장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처분이에요. 처분 중에서도 특허처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때 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의 부과 이것 역시 행정처분입니다. 사법상의 행위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문장이 틀렸습니다. 자, 1번 문장과 3번 문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1번 문장이 일반재산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재산의 대부나 대부료의 납입의 고지. 요거는 다 사법상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다. 그리고 이때 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사용료의 납입의 고지. 이거는 처분이다. 공법상의 행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은 이 계약과 관련한 가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 맞아요.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이거 행정재산이죠. 그래서 이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이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계약이 아니라 행정행위 행정처분입니다. 행정행위 행정처분 중에서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가 되고 따라서 이때 이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이거는 행정처분이고 행정처분 중에서 특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문장에서 했던 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이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정처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련한 가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입니다. 가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의 문제,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9번. 행정소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르라. 처분 당시에는 취소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 결정으로 인해 비로소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 위헌 결정이 있은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틀린 것으로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틀린 문장으로 기출문제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우리 1번 문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이론 시간에 많이 공부하는 내용을 한번 상기를 해 봅시다. 취소소송,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이거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죠? 안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있은 날.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안날로부터의 90일이다.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제소기간이라면 이거는 있은 날로부터의 1년 이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객관적 측면에서의 제소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1번 문장을 한번 보자. 처분 당시에는 취소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이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법에 두어져 있어 가지고 이제 소송이 허용이 되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처분 당시에는 취소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러니까 취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는 그 법의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라고 하는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제는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비로소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이때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거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객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은 날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이래야 될 거예요.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해야 될 거다. 그래야 이 제소 기간이 맞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위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위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위헌 결정이 있은 날, 요 날만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한다. 이거는 타당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요, 이 위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버렸다면 취소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장에서 그냥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위헌 결정이 있은 날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 올바른 문장으로 바꾸려면은 이제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 기산점이고 객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은 날이 기산점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옳은 문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도요, 이 경우와 관련해 가지고 주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은 날, 이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이리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을 할 수가 없어서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이것도 주의해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2번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특정인 요거예요. 특정인에 대한, 특정인 동그라미 칩니다. 거기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을 할 수 없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밑줄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실제로 그 특정인이 안 날로부터 제소 기간이 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할 때 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제소 기간으로서 안 날로부터 90일 할 때 이때 안 날은 특정인에 대해서 이런 공고에 의해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특정인이 실제로 안 날, 현실적으로 안 날, 이걸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하고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고시나 공고 등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고시나 공고 등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로 알았냐라고 하는 건 따지지 않고, 가령 불특정 다수인 중에 갑이 있다라고 할 때 갑이다, 을이다라고 하는 자가 알았냐라고 하는 건 따지지 않고 그 고시나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요 날 안 것으로 그냥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날 안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90일, 이게 제소 기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이 경우하고요, 이 특정인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 그럴 때 그 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다. 이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하튼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부작위법확인 소송에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신청권의 존재,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 쪽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맞아요. 거기 부작위법확인 소송 동그라미 세 번째 줄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고 밑줄 마지막 부분에 피고가 입증 책임을 진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유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는 피고인 행정청촉에서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염두에 두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법원은 부작위법확인 소송에서 부작위 위법 여부만을 심리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청이 해야 할 처분의 내용까지를 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맞아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디까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해 절차적 심리설, 그 다음에 실체적 심리설이 있게 되는데 우리의 통설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입니다. 따라서 이 통설 판례에 의할 때 법원은 부작위법확인 소송에서 단지 부작위의 위법성 여부만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죠.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부작위 행정청이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이 뭔지 거기까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 거기까지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실체적 심리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설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이 되게 되고 따라서 4번 문장은 옳은 문장이다. 통설 판례에 의할 때 정답은 1번, 20번.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국세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를 하되 발부일로부터 20일 내에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을 한다. 그 다음에 2번 문장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5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를 하되 발부일로부터 10일 내에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을 한다. 맞아요. 거기 1번 문장 국세의 경우 동그라미, 2번 문장 지방세의 경우 동그라미입니다. 이 국세와 지방세 이 경우에 있어서 언제 독촉장을 언제까지 행정청이 발부를 하느냐, 그리고 독촉장을 발부할 때 언제까지 새로운 납부기한을 설정해 주느냐, 이게 달라요. 국세의 경우는 10, 20, 지방세의 경우는 50, 10입니다. 이거 염두에 두고 숫자를 좀 기억을 해 두자. 그 다음에 3번. 압류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는데 여기 공매나 수의계약은 모두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자, 압류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요, 공매는 행정처분입니다. 공매는 행정행위 중에서 대리라고 하는 행정행위 있죠? 대리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인데 수의계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장 뒷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의 배분은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국세, 그 다음 가산금 이 순서로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합니다. 과거에는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가산금, 그 다음에 국세 이 순서로 배분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체납처분비, 그 다음 국세, 그 다음 가산금의 순서로 배분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상 여러분하고요 이 제4회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돋나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새로운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만든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2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4회 문제에서 다루어진 내용, 이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들이 다 분명히 암기를 하든가 또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시험장에 가져야 되는, 수험생으로서는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꼭 잘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쾌재를 부르면서 정답을 골라내주기 바라겠어요.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